한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4주 6월 4일 화학의 원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조금 진행을 하다가 프로그램이 꼬이는 바람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석부를 다시 띄워야 되는데, 자, 여러분 과제 제출 현황 확인해 보세요. 대체로 꼬박꼬박 내는데 일부 학생이 한 번도 안 낸 기록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학생은 이제 몰아서 내긴 했는데 매주 이제 과제가 이제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미 풀이까지 다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걸 몰아서 과제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내기는 냈는데 근데 이제 이 클래스로 여러분의 그 상태를 보면 출석도 좋고 진도율도 거의 90에서 100%인데 근데도 한 번도 과제를 안 냈다는 거는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해요. 진도율을 그냥 높이기 위해서 플레이만 해놓고 그냥 다른 일을 했다는 건지 들었으면 분명히 과제를 했을 텐데 그리고 이제 과제 이제 최근에 한두 주에 걸친 과제를 검사하면서 자주 틀리는 거 또 그런 게 한두 개 있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또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좀 설명하려면 복잡하고 그래서 메일로 답을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지난주에 배웠던 요 화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HCl을 이렇게 녹였을 때에 그냥 계산하면 pH가 잘못하면 8이 나오는데 염기성 용액일 것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물에서 이온화되는 게 어떤 영향을 주냐 3번처럼 그냥 히드로늄 이온이 농도가 주어지면 pH의 정의에다 그냥 계산하면 돼요. 마이너스 로그 H3O를 여기다가 이제 농도 집어넣을 테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뭐 7.7 정도 나오나요?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염산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염산이 이제 물에 녹으면 전부 다 히드로늄 이온과 염화 이온이 된다. 그랬는데 이 양이 워낙 작은데 이 히드로늄 이온이 이만큼 생기는 거는 맞아요. 염산 때문에 생기는 거. 근데 물 속에서도 이거보다 많은 농도의 히드로늄 이온이 있기 때문에 얘만 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는 잘못이에요. 물에서 나온 것도 있으니까. 이걸 그냥 집어넣으면 이제 8.0이 나오죠. 이때는 8.0은 염기성이에요. 어떻게 염산에다가 물을 무한히 타는데 염기성이 되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아마 7.0에 가까울 것이다. 이 정도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제대로 계산해 보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삼성 노트가 이게 필기하다가 꼬여서 하는 건데 그 전에 배운 내용이 뭐냐 하면 H2O끼리도 반응을 해서 H3O와 OH 음이온이 된다. 이제 얘가 평형 반응인데 처음에 물만 있을 때에 일부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만들어지는 양을 1리터에 X몰이다. 그럼 이제 몰 농도로 X몰 농도만큼 만들어지죠. X몰 농도, X몰 농도. 근데 수용액에서는 이 H3O와 OH의 농도가 곱하면 항상 일정하다.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다 하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데, 다른 데서 히드로늄이나 수산화이온이 안 들어오면 물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x제곱이 돼요. 그 제곱이 10의 마이너스 14제곱. x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 되고, 10의 마이너스 7제곱을 이제 로그 씌워서 부호를 바꾸면 7.0이 나오죠. 7.0. 만약에 강산이 HCl 같은 게 0.1몰 농도가 존재하도록 이렇게 같이 녹아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물에서는 다 이온화 한다고 했으니까 H3O와 Cl이 되는데 이게 0.1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에서 나온 게 얼마인지 모르는 X가 있고 각각 X가 있고 외부에서 녹여준 염산에서 0.1몰이 있으면 H3O의 몰수는 0.1 더하기 X가 되고 수산화이온의 몰수는 X가 되겠죠. X. 이게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잘 보세요. 강산이 녹아있다 그러면 0.1이 산에서 온 농도고 물에서 이온화한 거, 물에서 이온화한 OH.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되려면 눈침작으로 봐도 x는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13승이에요. 여기는 뭐 더해봐야 표시도 안 나죠. 0.1.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13승 곱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pH를 계산하면 1.0이 나옵니다. 아까처럼 HCl이 얘가 아니라 두 번째로 위의 문제처럼 요거 대신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다. 그러면 이 계산에서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온은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니까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더하기 x. 또 수산화이온이 x. 이건 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x라고 한 거예요. 얘를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제곱. 계산을 하면 2차 방정식을 풀면 이건 약산법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요 x의 값이 얘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약간밖에 차이 안 나니까 계산을 해야 돼요. 2차 방정식으로. x는 하고 이제 근대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하고 걔를 여기다 넣어서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구한 다음에 로그를 해서 부호를 바꾸면 pH가 계산이 된다. 거의 0.0에 가까운 0. 요거보다 약간 늘어났을 테니까 pH 계산하면 6.95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산화 환원에서 이제 산화된 것과 환원된 것을 한번 써라 하는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아연. 요건 조금 반응이 잘 안 가는 거니까 잘 가는 걸로 하죠. 구리가 이온하고 아연이 반응해서 구리 금속과 아연 이온이 된다. 실제로는 CuSO4 아연의 CU의 고체 황산아연의 수용액. 이렇게 돼서 이제 산화된 것과 환원된 것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 산화수들을 파악하잖아요. 그럼 산화수는 구리가 여기 2에서 0으로 환원이 됐다. 아연은 0에서 2로
얘는 산화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산화된 것은 뭐냐? 이때는 우리 금속이에요. 얘가 아니고 얘죠, 얘. 환원된 것은 뭔가요? 환원된 것은 물론 구리는 구리인데 구리 금속이 아니고 얘죠, 얘. 그쵸? 얘는 CU 이가 이온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냥 구리라고 하면 이것도 구리고 이것도 구리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 올린 거는 이 표시가 확실하게 된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사소한 계산인데 여러 사람이 비슷하게 오류를 범해서 알려주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뭐 이게 지수가 양수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2의 10제곱은 2의 3제곱 곱하기 2의 7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 앞에를 하나 늘리면 뒤에를 작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이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의 루트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기를 안 쓰고 하려다 보니까 앞에를 16으로 하면 커졌으니까 뒤에는 작아져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6제곱. 만약에 앞에를 10배 작게 하면 뒤에는 커져야 되겠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반대로 적은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안 하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여기서도 거꾸로 이 지수의 값이 앞의 변화에 맞게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후회들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자, 이번 주는 이제 에너지 관련이라고 했는데, 이 화학 변화에서 우리 교재를 보면 제일 첫 장에 이런 벨로소프 자보틴스키 반응이라고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또는 시각적으로 좀 신기한 그런 반응이라서 어떤 학생이 이 반응을 한번 학교에서 해보면 어떠냐 하는 건의가 왔었는데 이건 조금 뭐라고 할까 위험한 조심을 하면서도 안전 그 장구를 갖추고 해야 되는 거라서 우리 교대에서는 할 수가 없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대신 그러면 동영상만 보여주겠다 하고 이제 검색을 해서 찾은 사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산화 환원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아름다운 무늬를 관찰하는 건데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멋있는 무늬들이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한번 이제 얘를 보고 나서 옆에를 봤더니 똑같은 반응이 하나 여기 더 있는데 바로 그 이어서 나오는 자동 재생에 보면은 어메이징 익스페리먼트 10개라는 동영상이 있어서 이제 얘를 클릭해 보면 좀 더 화학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야 신기한 거다 하고 관심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걸 한번 심심할 때 보라고 오히려 이 반응보다 얘를 보라고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이제 5장에는 에너지라는 단원인데 에너지를 이렇게 정확히 정의하는 건 좀 약간 쉽지 않은 일인데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에너지에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일하는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열도 일을 할 수 있겠죠. 뭐 전기도 있을 것이고 식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특별히 개라고 해서 어, 어떤 관찰의 대상이 되는 영역을 개라고 해요. 개의 내부 에너지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뭐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나 열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특별히 그 열이라고 하는 거는 개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의 원자나 분자나 그런 그 미시적인 입자들의 위치와 운동과 관련된다. 좀 말을 했네요. 열이라는 것은 계를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들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들을 나타냅니다. 뭐 온도는 이렇게 정의해 봤고 연력학 제1법칙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 이거는 고립된 계에서 에너지가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에너지의 총량은 같다. 고립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계 그러면 적당히 관찰의 대상이 되는 영역을 계라 그래요. 계. 나머지를 우주 전체를 이제 주위라고 하고 나누는 유기를 이제 경계라 그러죠. 경계. 뭐 흔히 비커 안에서 어떤 중화 반응을 한다 그러면 비커가 경계가 될 수도 있고 비커를 둘러싼 어떤 단열재가 있으면 그만큼이 경계가 될 수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고립된 계라고 하는 것은 계와 주위 사이에 이제 경계가 있으면 이 경계를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면 안 돼요. 밀폐되어 있어야 돼요. 물질의 이동이 또 열도 출입할 수가 없다. 열의 이동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차단이 됐으면 우리가 고립된 계라고 한다. 그 정도만 해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책을 보면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온도, 대류, 읽어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특별히 그 에너지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수가 있는데, 뭐, 그럴 때 이제 어떤 그 보존 관계나 잘 바뀌냐 아니냐 하는 거나 이런 에너지의 변환에 관련된 그 어떤 단원을 열역학이라 그래요. 그런 단원을. 이 열역학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 중에 용어 중에 아까 말한 에너지 단위는 이제 푸른 단위로 줄, 예전 단위로는 칼로리였죠. 이제 과학이 완전히 현대화되기 전에. 그래서 이제 1칼로리가 4.2줄이다. 줄이라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뭐 1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에너지의 형태니까 1도 열도 이제 에너지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크기 같은 걸 할 때 일의 양도 알아야 되고 열이 얼마나 들어왔고 나갔는지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여기 보면 뭐 기본 단위 아까 얘기했고 온도 많이 나올 것이고 연용량과 비열. 오늘의 그 주 내용은 연용량과 비열인데 칼로리 나와 있죠. 1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어떤 에너지, 개의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에너지가 이제 변화하는 양, 나중 에너지 빼기 처음 에너지를 델타 E라고 하는데 델타 E가 이제 열이 들어갔느냐 나갔느냐 그 양하고 이게 외부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있지만 뭐 좀 단순화해서 열과 1 정도만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이 1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우리가 직접 물체를 나누는 일이 이동시키는 일도 있는데 특히 요 간단한 연력학에서는 이 일은 PV 워크라 그래요. PV1. 온도, 압력과 부피를 곱한 것은, 이게 이제, 기체 상수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이게 에너지와 같은 이제 단위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외부에 이제 대기압이 있는데, 대기압을 거슬러서 이렇게 밀쳐내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과 온도를 곱한 요 값이 에너지의 값이다.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늘어나면 이제 외부로 일을 하는 거죠. 외부에 압력이. 부피가 줄어들면 이쪽이 이제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W라고 하는 거는 이 V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제 개 입장에서 에너지가 높아지려면 압력이 높아지는 거다, 부피가 줄어드는 거다 하는 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개의 에너지의 변화 그러면은 Q 더하기 W인데 W는 마이너스 P 델타 V다. 압력이 일정할 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의 변화를 알고 싶을 때는 열량계로 열을 측정을 해야 되지만 별도로 이 PV로 나타나는 일의 양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대기 압력도 알아야 되고 부피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다행히도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할 때 부피가 고정되어 있으면 그때 개의 에너지의 변화는 열의 양으로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밀폐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0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열만 잘 재면 에너지의 변화가 나온다. 열 재는 건 이제 비열이나 연용량으로 계산을 해요. 그렇지 않고 밀폐되지 않고 오픈되어 있다, 열려 있다. 열린 건 이제 고립된 개가 아니죠. 일단 막 이렇게 기체가 나가기도 하고 하니까 이때는 델타 E가 Q에다가 P 델타 V를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에너지와 비슷하게 엔탈피라고 해서 에너지에다가 PV를 더한 거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엔탈피의 변화는 델타 E 더하기 델타 PV인데 이제 압력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델타 E는 아까 Q 빼기 P 델타 V이고 그게 이제
P 델타 V를 더해놨기 때문에 이 값이 이제 사라지고 결국은 엔탈피의 변화는 열만 재면 된다. 우리가 말로는 이제 얘는 에너지, 얘는 엔탈피 얘기를 해요. 그게 다 열의 양하고 똑같다. 에너지는 밀폐된 실험에서의 열의 양이고 엔탈피는 열린, 오픈된 실험에서의 열의 양이다. 우리가 실험을 어떤 상황에서 더 많이 하나요? 밀폐된 것보다는 열어놓고 많이 하죠. 산염기, 중화반응 등으로. 보통 이제 반응열 그러면은 엔탈피의 변화를 의미한다. 근데 엔탈피나 에너지나 단위도 다 줄이고 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엔탈피라는 게 보통의 실험에서 열의 변화와 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참고로 전도 대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고 복사가 제일 이제 좀 알아차리기 힘든 건데 결론은 뭐냐면 전자기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다. 흔히 말하면 이거는 빛이에요. 빛. 음파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빛은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데 파동의 성질에서 우리가 파장이나 진동수를 얘기하는데 빛이 여러 종류의 진동수와 파장을 가지고 있지만 속도가 일정한데 속도를 C라 그러면 이제 파장하고 진동수를 곱해서 속도가 나오는데 빛의 속도는 이제 30만 킬로미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파장이 크면은 진동수가 짧고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이제 길어지고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진동수가 입자 성질에서 얘기할 때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어요. 에너지의 이제 비례. 그래서 여기 보면 진동수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이제 이 에너지들도 이쪽으로 갈수록 높은 에너지예요. X선, 감마선, 이 에너지가 높은 거고 우리가 이제 물체를 보는 가시광선은 그냥 적당히 약한 거고 그 외에 이런 데서 쓰이는 이런 파장이 긴 것들인데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낮다. 파장의 값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들이 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원래 이제 속도까지 자세하게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안 돼서 그냥 간단하게 일단 속도를 왜 연구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반응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려고 한다. 이 메커니즘이라는 게 중간 단계의 상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수소들이 이제 결합이 깨지고 물이 형성되는데 그 중간에가 어떤 상황이냐 상당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물이 되는 반응은 뭐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돼버리는데 중간 상태를 알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느린 반응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목적은 이런데 이제 그걸 연구하는 과정 중에 속도를 측정을 하게 되죠. 이게 속도는 크게 세 가지 영향을 받는다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농도, 기체의 경우에는 압력이에요. 또는 두 번째는 온도, 세 번째는 촉매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의 설명을 이제 원활하게 하려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 반응이 진행될 때 에너지의 변화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림이 많이
그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나올 텐데. 자, 설명은 뭐 구체적으로는 좀 생략을 하고, 반응물이 A 더하기 B고 생성물이 C 더하기 D예요.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높은 건데, 반응물의 에너지는 이만큼에 있고 생성물의 에너지는 이만큼에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100이고 여기가 500이라고 하면 5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게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게 되니까 400만큼이 낮아지게 되니까 이 400이라는 에너지는 어디로 가느냐?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산하고 염기가 반응해서 염이 된다. 그럼 그거 우리가 물에 녹여서 실험을 하니까 물 같은 데로 이제 열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물이 따뜻해져서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가는 반응은 우리가 발열 반응이다.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다.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로 가는 건 당연히 흡열 반응이죠. 주위 온도가 낮아지는 거.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더 높은 에너지 상태를 거쳐서 항상 가게 된다. 이게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이 돼요. 요 높이가 높을수록 속도가 느린 거고, 낮을수록 속도가 빠른 거다. 되도록이면 이제 우리가 속도가 이제 아까 영향을 받는 게 세 가지 있다고 했는데, 예, 어떤 영향은 이제 이 높이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효과를 주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이 높이를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는 게 있고 해서 속도의 변화를 줍니다. 농도와 온도와 압력이다 하는 겁니다. 중간 단계를 좀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번 과정에서는 생략을 하고 오늘 과제를 준 게 있어서 그걸 먼저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서 해야 되나? 앞에서 설명을 했어야 되네요. 용어 나왔을 때 했어야 되는데. 자, 여기 있네. 이 화면이 아까 그냥 빨리 넘어간 것 같아요. 앞에 중요한 용어들이 있다 그랬죠. 많이 넘어갔네요. 용어들, 오늘 할 게 이제 여기라고 말했죠. 연력학에 관련된 경험적으로 세 가지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설명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열이 얼마나 개로 들어왔고 나갔는지를 이제 알고 싶을 때 열의 양을 재죠. 열의 양을 재는데 열의 양은 그냥 열이라고 말을 해요. 열의 양. 아니면은 열량. 같은 얘기인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계산 문제를 푸는데 연용량과 비열, 몰 연용량도 있지만 오늘 안 할 것이고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열 용량이라는 게 어떤 그릇이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물질이 물 한 잔, 아니면은 다른 물질들, 나무나 새나 이런 거 몇 킬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걔네들이 열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느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물체에 열을 가하면 그 물체가 열을 받는 거죠.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일단 주는 대로 열은 이제 받기는 받을 텐데,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물체에 열을 가하는 거는 좋은데,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온도가 올라가요. 물체에 열을 가하면.
물론 안 올라갈 때도 있는데 안 올라갈 때는 상이 변할 때, 예전에 가열곡선한 것처럼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과정, 융해 과정, 아니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요 과정에서는 온도가 안 변하는데, 그냥 고체에서 그대로 있을 때 액체에서 액체, 기체에서 기체는 열을 가하면 항상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열 용량은 물체의 온도를 1K, 이 절대 온도나 섭씨 온도나 스케일이 같으니까 또는 1도씩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다. 어떤 물체에 여기 이제 물이 적당히 들어있는데, 만약에 100주를 가했어요. 여기다가 100주를 가했는데 온도가 10도 올라갔다. 그러면 1도 올릴 때 얼마큼 열이 필요하냐? 이게 열 용량이에요. 그러면 이때 열 용량은 10줄 per 도씨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나누기 예 하면 될 테니까. 그래서 열 용량을 큰 C라고 하면 연용량의 정의라고 해도 되고 공식이라고 해도 되고, 어떤 물체에 열을 공급해서 온도가 변했다고 하면, 올라갔다고 하면 온도 변화분에 가해진 열, 이 분수값을 우리는 열 용량이라 그래요. 비유를 하나 간단히 들자면, 이게 다 연용량이 다 추상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즘 격투기가 한참 유행이고, 우리나라 정찬성 선수도 유명한 선수인데, 요즘 보니까 TV에도 출연한다고 하네요. 격투기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싸우는데 서로 이제 펀치를 주고받는데, 이기려면 잘 때려야 되겠죠. 효과적으로 때려야 되는데, 힘있게. 근데 안 맞으면서 때리기만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맞으면서 어차피 이제 그 중에 더 많이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해요. 근데 A 선수와 B 선수가 있는데, 어, 거의 비슷하게 펀치를 주고받았는데, A 선수는 기진맥진해서 지쳐있고, B 선수는 별로 표시가 안 난다. 그럼 누가 더 맷집이 세냐? B 선수가 센 거죠. 내맞을 수 있는 용량이 누가 크냐? B 선수가 크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용량은 아닌데, 변화가 별로 없으면서 이렇게 막 받아들이는 거. 용량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화면이 저절로 닫혔는데, 열 용량도 마찬가지예요. 열을 받는데 변화가 별로 없어야 용량이 크다고 해요.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다. 그러면 이제 물이 연용량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 한 컵 있을 때와 한 솥 있을 때 연용량이 다르겠죠. 1도 올리려면 얘는 조금만 공급해도 되고 얘는 많이 공급을 해야 되니까. 물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에요. 연용량은 크기 성질이에요. 크기 성질.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되려면 세기 성질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비열이라는 걸 정의한다. 비열은 1g의 열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1g을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 그래서 질량이 있고 열을 가했고 온도 변화가 있으면 이제 1g을 1도 올릴 때니까 1에 해당하는 건 분모예요. 전부 다. 질량과 온도 변화는 분모. 그리고 열량은 열의 양은 분자. 열은 S 또는 작은 C로 쓰기도 해요. 이 공식이 이제
중요한데, 네. 오늘 과제는 열량의 계산에 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연용량이나 비열의 공식을 반드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면 이게 약간 좀 불안해서 하는 경우가 있네요. 연용량은 델타 T분의 Q고, 비열은 M 델타 T분의 Q다. 우리가 이제 열량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열을 계산할 때 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 거는 이제 Q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쪽에서 본다면 큰 C 곱하기 델타 T로 하는 거고, 밑에 거에서 본다면 S, M, 델타 T를 하는 거죠. Q를 알고 싶은 거니까. 예를 들어 열량 공식이 뭐냐? 그러면은 연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 또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다. 나중에라도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시멘트라고 외우면은 앞자를 따서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열은 C로도 한다 그랬죠? 작은 C. S도 마찬가지고 시멘트. 우리가 여름에 이제 더워져서 커피나 뭐 음료 같은 거 마실 때, 그런 아이스 커피를 마실 때 커피컵이 이제 이만하게 있으면 조금 큰 컵이죠. 여기 이제 진한 커피를 먼저 붓기도 하고 나중에 붓기도 해요. 커피를 이만큼 뜨거운 커피를 담고 여기다가 뭘 이제 넣냐 하면 얼음을 넣죠. 얼음들을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냉커피는 이제 0도씨 커피를 원하는데 얼음도 좀 있는 상태로 얘가 뜨거우니까 90도쯤 된다. 커피가 한 에스프레소니까 30g 정도 된다. 그러면은 얼음을 최소한 어느 정도 넣어야 얘네들이 얼음도 녹지만 얘네가 식으면서 0도가 되더라도 얼음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냐, 뭐 이런 계산을 할 때 이제 결국은 또는 CMT, S제 여기서 배운 거는 SMT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얼음이 녹는 거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과정이니까 온도는 안 변하죠. 이게 물론 얼음이 뭐 영하 뭐 10도짜리 얼음도 있는데 이건 좀 무시하고 0도씨 얼음이 0도씨 물로 바뀌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두 가지 우리 값이 필요한데, 물의 비열은 4.184 줄 퍼 그램 또 줄. 그 다음에 얼음은 이제 비열이 아니죠. 얼음은 그냥 온도가 안 변하니까 얼음은 1g을 녹일 때 우리가 이제 녹임열이라고 하면 약 334 줄 퍼 그램. 녹일 때 이만한 열이 필요한 거예요. 얼음의 열이 가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얼음의 열이 가해지는 거는 뜨거운 커피가 녹을 때겠죠. 뜨거운 커피가 녹을 때 열량 어떻게 되느냐? 말한 대로 SM 델타니까 얘는 4.184 줄 퍼
30g 더 곱하기 아까 30g이라 그랬죠. 30g. 온도는 이제 온도 변화인데 어차피 이제 얼음으로 제공되는 에너지니까 원래 온도 변화는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예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부호는 음수가 나오죠.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커피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커피 입장에서는 온도가 낮아지니까 에너지가 줄어든다.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얼음한테 전달이 되는데 얼음이 지금 몇 그램 필요한지 몰라서 계산하는 거니까 1g에 이만큼이니까 얘는 334줄 per 그램 곱하기 xg. 근데 우리 부호가 안 맞죠? 여기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양수인데 음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음수예요. 이 말은 어느 입장에서 에너지를 계산하냐 하는데 따른 거예요. 여기서는 얼음 입장에서 에너지를 계산한 거고 여기는 커피 입장에서 에너지를 계산한 겁니다. 커피와 얼음 사이에 에너지를 주고받을 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잃어버린 만큼이 이쪽에서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개를 부호까지 고려해서 이제 똑같이 나오게 하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Q 얼음하고 Q 커피. 이거는 절대값이 같은 거죠. 이런 그 에너지는 자기가 높아지면 플러스고 낮아지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헷갈리면 절대값으로 하면 되는데 그거까지 고려하려면 이제 항상 이거와 이거의 합은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을 때 얼음이 받는 에너지와 커피가 받는 에너지의 합은 0이다. 여기서도 등호가 아니라 더하기는 0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은 부호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x를 계산을 하면 30g 정도가 조금 넘게 나와요. 해봤는데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뜨거운 거를 컵에 담고 이제 찬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얼음을 가득 담는 거는 일종의 에너지 낭비죠. 그냥 얼음 30g이니까 한 6조각 정도 집어넣고 대신에 찬물을 보면 충분히 차가운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30분 지나도 차가운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좀 더 얼음을 많이 넣으면 되겠죠. 카페 같은 데 가면 얼음을 수북히 쌓아주는데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아도 충분히 찬 커피는 마실 수 있다. 오늘 과제는 요하고 관련이 조금 있는데 오늘 일반화학책의 연습 문제에 있는 건데 자,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눈으로만 확인을 해보세요. 알루미늄 스푼을 뜨거운 커피에다 넣었을 때 이제 각각의 초기 온도가 있었는데 평형이 돼서 두 개가 다 똑같은 온도가 됐다. 몇 도로 평형이 됐을 것이냐 이거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다 여기 이제 값들이 나와 있고 지금 스페시픽 히트라는 게 이제 비열이란 뜻이에요. 비열, 열 용량이 아니고 비열, 줄 퍼 그램 더 시. 알루미늄의
비열은 0.88 J/g도 C다. 물의 비열은 얼마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184 J/g도. 4.184가 문제에 써 있지는 않은데 커피의 비열이나 물의 비열이나 같다고 한다 그랬으니까 커피의 비열은 4.184라고 하면 돼요. 뜨거운 커피가 잃어버린 열과 낮은 온도의 숟가락이 얻은 열이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표현하면 됩니다. 실제 계산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Q는 SMT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잘 계산해 보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